갑작스럽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가 앞으로 확 쏠렸다. 어이쿠, 시벌. 평소 욕을 잘하는 편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랐다. 뒤를 쳐다보니 접촉사고였다. 신호대기 중이었기에 큰 부상은 없었지만 뒷차 운전자가 허겁지겁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려 살펴보니 다행히도 범퍼가 살짝 찌그러진 정도였다. 보험 처리를 하기엔 애매한 수준. 그런데 운전자가 내게 다가오며 연신 허리를 숙였다. 어머, 죄송해요. 신호등을 봤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대략 50전후로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한 메이크업. 어쩐지 전업주부라기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고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며 나를 계속 쳐다봤다. 아저씨,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렇게 세게 박았는데 아픈 데가 없겠어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더 안절부절 못했다. 어머, 그럼 병원부터 가셔야죠. 제가 다 책임질게요. 책임을 진다고요? 네, 당연하죠. 제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사실 나도 처음 겪는 사고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너무나도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말이 먼저 나와버렸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놀랐을 뿐이고 차도 크게 부서진 게 아니니 연락처만 주시고 가세요. 사실 그녀가 꽤 미인이었거든요. 순간 속으로 내가 미쳤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는 이쁜 여자한테 약하다더니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아줌마한테 호의를 베풀고 있으니 말이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아저씨 명함 하나 주세요. 제 연락처도 적어드릴 테니까 혹시 모르니까 퇴근 후에 다시 만나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아프시면 큰일이잖아요. 사실 그 자리에서 보험 처리하면 그만이었다. 그리고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저녁에 다시 만나자는 그녀의 제안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지만 솔직히 그녀를 사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을 했다. 거기다 여친과 헤어지고 1년 넘게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었으니 반반하게 생긴 여자가 저녁에 만나자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기도 하였다. 그렇게 오전을 자동차 사고와 출장 업무로 보낸 후 오후 6시쯤 카페에서 그녀와 만났다. 검정색 원피스 차림은 섹시하다기보다는 전문 직종의 캐리어우먼에 어울릴 만한 옷차림이었으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런 인상보다는 청순하다는 생각이 더 어울렸다. 아줌마 인상이 참 고급지게도 생겼다. 다시 만나길 참으로 잘한 것 같단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살짝 고인다. 저 보험 처리하면 안 될까요? 처음 사고를 내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시간 되시면 병원에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알아보니깐 가벼운 추돌사고를 당했을 때도 이틀 정도 지나면 목이 뻐근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죠. 그건 그렇고 오늘 사고 때문에 놀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렇게 미안하시면 저녁이나 사주시죠? 네, 당연히 사드려야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고기 좋아하는데 삼겹살 어때요? 네, 좋아요. 그렇게 그녀와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마음의 문이 열린 우린 식사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생각과는 달리 그녀는 술을 잘 마셨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나이에 비해 보수적이라는데 놀랐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대화는 점점 더 편안하게 흘러갔고 나는 그녀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그녀도 나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의 첫인상은 미남이며 순하게 생겼는데 요즘 워낙 험한 세상이다 보니 오해했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그 당시 그녀의 나이는 47살이었고 난 30살이었다. 27살의 나이에 집안의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고 재작년에 남편과 사별했다고 한다.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고 먹고 살기 위해 조그마한 카페를 한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약간의 동정심이 생겼고 또 나의 어린 시절부터 또 최근 여친과 이별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니 술자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기분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그녀는 과부였고 난 호라비 신세였으니 말이다. 약간은 취한 듯한 그녀의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꼈지만
그녀의 말은 계속되었다. 정태, 그냥 정태 동생이라고 불러도 돼요? 좋아요. 나도 누나가 없는데 잘 됐네요. 칫, 누나는 무슨 처음 볼 때 아줌마라 했으면서. 그럼 저도 이름을 부르면 어떨까요? 옥순 씨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호, 맘대로 해요. 눈치를 살피니 이름 부르는 게 싫지 않은 모양이었다. 자, 옥순 씨. 외로운 사람끼리 짜네요. 나보다 한참 어린 남자가 내 이름 불러주니 기분이 이상한데. 그래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그냥 나 어릴 때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괜히 설레요. 설렌다는 말에 좀 더 매너 있게 들이대면 쉽게 넘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 좀 더 다정하게 불러주기로 해요. 그럴까, 정태 씨. 좀 더 다정하게요. 애인한테 하는 것처럼. 옥순 씨, 호호. 우리 마치 어릴 때 부부놀이 하는 것 같네요. 우린 그렇게 점점 더 가까워져 갔고, 그런 만큼 술병도 비워져 갔다. 11시가 넘어서자 밖에 공기는 상쾌했고, 어느 정도 술이 깨는 기분이 들었다. 서로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대자 어느새 그녀의 모습에서 그녀가 여자라는 느낌이 들었고, 남자로서의 본능이 무섭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한동안 여자를 사귀어 보지 못한 난 그녀를 그냥 집에 보내야 할지 붙잡아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사정이 이러니 내 입에서 또 한 번 대책 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우리 술 깰 때까지 노래나 한 곡 할까요? 그녀가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이럴 때 아님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요. 옥순 씨, 오늘 저랑 제대로 달려봐요. 첫 만남에 마음이 통하고 서로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래도 그녀의 약간 보수적인 생각과 나와 있고 싶다는 생각 속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듯하였다. 저도 오늘만큼은 내려놓고 싶네요. 그렇게 그녀와 난 노래방을 들어가게 되었다. 맥주를 마시면서 처음에는 빠른 템포의 노래들을 불렀으나 그녀나 나나 노래 실력이 뛰어나지 못해 빠른 곡보다는 조용한 발라드 분위기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으나 술과 노래 때문에 조금씩 무드가 잡혀갔고, 조용히 노래 부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 애인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 나이 많은 과부랑 사귀면 어떤 기분일까? 뭔가 모를 기대감에 가득 차는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30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5년 가까이 만났고 결국 우리는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제 직장 문제로 인해 여자친구와는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그게 헤어지기 약 5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한 끝에 지금의 직장을 선택했지만 사실 최종 면접 전화를 받았을 때 여자친구가 조금이라도 싫은 기색을 보였다면 저는 이곳에서 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죠. 결국 저는 지방에 있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떨어져 지낸 지 4개월쯤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전히 웃으며 통화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가 울기 시작하더니 잠시 시간을 갖자고 하더군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별 통보인가? 2주에 한 번 정도 겨우 만나는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녀의 말이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한 달쯤 지나 여자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볼 수 있냐는 물음에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아 몇 시간을 달려 그녀의 집 앞으로 갔어요. 사실 5년 동안 크고 작은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기에 저는 화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제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10분 동안 말없이 땅만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된 걸까? 그러자 그녀는 우리가 멀어지기 2개월 전부터 이미 이별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이별을 맞닥뜨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나랑 헤어지면 언젠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 같아?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그 대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여자친구에 대한 실망도 컸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거든요. 자존심이 상했죠. 반쯤은 제 의지로, 반쯤은 그녀를 붙잡는 것조차 능력 없는 짓처럼 느껴져서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여자친구 없이 1년을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잊어보려 노력했죠. 그동안 정말 괜찮은 여자도 만났고 진심으로 호감을 갖고 사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5년을 함께한 그녀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고 3개월 만에 다시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17살이나 연상인 옥순을 알게 되었죠. 하루는 그녀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주말인데 그냥 집구석에서 보내기가 너무 아쉽다며 시간 되면 같이 술 한잔하자 그러더군요. 그래서 만났죠. 서로가 하는 일에 관해서 얘기도 나누고 연애 때 만난 이성에 대해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즐거운 분위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역시나 한계는 늘 오는 법. 둘 다 알딸딸할 정도로 취했어요. 옥순 씨,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서 술 마시고 놀면 아들이 걱정 안 해요? 우리 아들 집에 없어요. 호호,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대요. 그럼 혹시 오늘 작정하고 나오신 건 아니시죠? 저 살짝 무서워지려 하는데요. 어머, 내가 무섭다고요. 나 그런 여자 아닌데. 아뇨, 그런 뜻이 아니라 술로 끝까지 달리자고 할까 봐요. 술 아니면 우리가 딴 거 뭐 할 거나 있나. 술 아니라도 많죠? 남녀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있는데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난 연애를 많이 못 해봐서 잘 몰라요. 그녀는 내 말 뜻을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였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많이 만나보라고. 그러게요. 저도 좀 더 즐기다 갈 걸 그랬나 봐요. 지금이라도 즐기면 되시죠? 호, 내가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100세 시대에 50살 전이면 한창 때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니깐요. 그런가. 암튼 정태 씨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사라지는 것 같다니깐. 정말 신기해. 저도 옥순 씨 만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어떤 생각이 달라지는데. 옥순 같은 연상녀랑은 애인해도 참 재밌겠다. 뭐야, 지금 나 놀리는 거지? 놀리기는요. 옥순 씨도 저한테 호감 있으니 만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나는 그냥 정태 씨랑 있으면 재밌어서. 저도 그래요. 옥순 씨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이런 게 호감 아닌가요? 나 이러다 어느 순간 정태 씨한테 홀딱 넘어가 버리겠는걸. 점점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네요. 제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거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자연출한 말인가 호호. 시간이 점점 흐르고 술 기운이 점점 올라오면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이었는데 옥순 씨, 어때요? 나 남자로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재미있고 자리도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고 매너도 괜찮은 것 같고 남자가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럼 연애 상대로는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밝아진 옥순이는 연애 상대로는 좀 더 알아봐야죠. 그리고 나는 늙은 아줌마인데 자기는 좀 더 젊은 비슷한 또래랑 사귀어야지 라고 대답했다. 아니에요. 옥순 씨 정도면 충분해요. 아직 예쁘세요. 그건 고맙지만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건 어때요? 그녀도 더 이상은 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다. 퇴근하자마자 곧장 그녀의 카페로 달려가는 게 일상이 됐고 마감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내 집으로 향했다. 하루의 끝을 함께하는 게 당연해진 거다.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잡았다. 대학 시절의 풋풋한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설렘과는 달랐다. 매번 그녀와의 순간들은 어린 나에게 크고 작은 충격을 안겨줬다. 늘 새로웠기 때문이었다. 또래 애들이랑은 완전 다른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 성장해 나가는 기분. 점점 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 이래서 다들 연상녀, 아줌마를 찾는구나. 어느 날 감탄하듯 중얼거리자 그녀가 픽 웃으며 내 볼을 살짝 꼬집었다. 내가 대단한 거야? 아니면 내가 순진한 거야? 둘 다 장난스럽게 답했지만 사실 그녀는 정말 대단했다. 옥순 씨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남자를
이렇게 애달게 만들다니. 그러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 원래 이런 여자 아닌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다 정태 씨 때문이지 뭐.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진심이 섞여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천생연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반년이 넘도록 예쁘고도 아찔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라. 처형은 25살에 결혼했다. 형님과는 무려 12살 차이. 나이 차이 탓에 처가에서는 결혼을 극렬히 반대했지만 모든 상황을 바꾼 건 처형의 한마디였다. 저 임신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13년 동안 이어졌지만 끝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이한 처형은 친정으로 들어갔지만 장모님과의 끊임없는 갈등 끝에 또다시 집을 나왔고 그렇게 처형은 1년 가까이 우리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제부, 아직 저녁 안 드셨죠? 아, 네. 처형은요? 저도요. 잠시만 기다려요. 제가 저녁 차려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괜히 번거롭게. 뭐려, 동생도 없는데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려다가 문득 주방 쪽으로 눈이 간다. 처형이 앞치마를 메고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허리를 감싼 끈 아래로 우아한 곡선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어쩐지 시선을 끈다. 그 순간 처형이 고개를 돌려 내 쪽을 본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지만 처형은 모든 걸 알겠다는 듯 미소를 띠며 묻는다. 제부, 해물탕 괜찮죠? 후후. 아, 네. 처형이 해주시는 거면 뭐든지 좋죠.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시 요리에 집중하는 처형.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모컨을 짚는다. 그런데 또다시 처형의 목소리가 들린다. 근데 제부, 아무리 배고파도 뒷모습 보면서 딴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아요. 꽈광, 내 머릿속에서 폭발음이 울린다. 쪽팔려 죽겠다. 잠시 후 요리가 완성되었다는 처형의 말에 식탁으로 이동했다. 해물탕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온다. 무심코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희야, 소주 한잔 했으면 딱인데요. 뭐, 제부는 그러시던가요? 네? 이왕이면 처형도 같이. 후후. 한 잔 정도야 괜찮죠. 하지만 두 잔은 안 돼요. 그렇게 소주를 꺼내 들고 우리는 가볍게 건배를 했다. 처형은 두 잔만 마셨지만 어딘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다. 결국 식사를 마치고 나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처형이 완강히 거부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설거지를 하는 처형의 뒷모습을 또 바라보다가 그만 들키고 말았다. 제부, 왜 자꾸 쳐다봐요? 민망하게. 설거지하는 사람 처음 봐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호호, 자꾸 따가운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지잖아요. 처형이 농담을 건네자 술 기운도 오르고 나도 대담해졌다. 등에만 꽂혀요? 네? 처형이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요, 뒤통수도 따갑고요. 뒤통수도요? 그리고 처형은 살짝 미소 지으며 낮게 말했다. 사실 제일 따가운 데는 엉덩이네요. 나는 작게 웃음을 터뜨리며 농담을 이어갔다. 어떻게 아셨어요? 뒤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제가 워낙 민감하거든요. 눈치도 빠르고. 제부가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자꾸 신호를 보내요. 따끔따끔하게.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밥도 얻어먹고 처형을 아프게 하다니. 어떻게 배상하면 될까요? 어떻게 배상할 건데요? 처형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나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미소를 짓는다. 다음번엔 제가 저녁 살게요. 해물탕만큼 맛있을진 모르겠지만요. 그럼 약속이에요. 제부. 처형은 웃으며 설거지를 마쳤고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다. 내 나이는 이제 38살이다. 결혼을 한 지는 5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느라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기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두고는 바로 임신을 해서 현재 임신 4개월이 조금 넘었다. 우리 처갓집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형 1명과 처제 1명이 있다. 우리 와이프가 둘째 딸이고 언니와 여동생 딸만 셋 있는 것이다. 우리 마누라 자랑은 아니지만 아직 나이가 32살이고 꽤 봐줄만은 하다. 대체로 처갓집 식구들이 타고난 유전자 덕분인지 키도 크고
얼굴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타고난 미모에도 불구하고 처형은 38살의 이혼녀, 처제는 30살의 솔로였다. 그때 우리는 주말이면 처갓집에 가서 자고 일요일 저녁에 집에 오곤 했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한 달에 2번은 꼭 처갓집에 가서 딸뿐인 집안에 아들 노릇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처갓집에 가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처갓집에 가면 동갑내기 처형과 나를 무척 좋아하는 처제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처형은 이혼하고 백수로 지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박혀 지냈다. 지난 여름이었다. 주로 토요일에 자주 갔던 처갓집을 그때는 주말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 금요일에 간 적이 있었다. 그리고 때마침 처형의 생일이었다. 퇴근하고 와이프와 같이 처갓집에 도착하니 벌써 한 상이 차려져 술잔이 오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희 왔습니다. 엄마, 박서방 왔어. 어서 오게나. 박서방, 편안히 지내셨어요? 처형 생일 축하해. 형부 어서 오세요. 처제는 요즘 새로 사귄 남친이랑 매일 데이트하기 바쁘다던데 오늘은 집에 있었네. 이제 정말 시집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 형부도 참 볼 때마다 나 시집 못 보내서 안달난 사람 같아.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 뭐하나 박서방, 이리로 와서 앉게. 네 장모님,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정말 상다리 휘어지겠네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고 가게. 우리 둘째 딸도 많이 먹고. 엄마, 나 갈 때 이거 하고 이거 좀 사줘. 그래 알았다. 하여튼 딸려는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호. 이런 정겨운 얘기가 오가는 중에도 내 눈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내 바로 앞에 처형이 앉아 있었는데 술이 좀 취했는지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처형, 벌써 취한 거야? 나랑 오늘 코가 비뚤어지게 마시기로 하고선 이러면 안 되지. 이후 처형과 술을 엄청 많이 마신 것 같다. 참고로 나는 술을 좀 마시는 편이다. 소주 3병까지는 정신 차리고 마실 정도는 되니까. 반면에 처갓집 식구들은 술을 잘 못한다. 소주 한두 병 마시면 전부 필름이 끊길 정도니 그나마 처형이 나랑 대작할 수 있는 정도의 주량이다. 처형과 저는 조금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런 처형이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와 살게 되었지요. 아내가 결혼 6년 차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허리 통증과 골반 통으로 임신 3개월 때부터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처형이 이혼하고 처갓집에 한동안 빈대처럼 딱 하고 빌부터 밥만 축 내고 있을 때였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집에서 놀지만 말고 밖에 나가 카페 알바 같은 거라도 좀 하라며 자꾸 눈치를 주니깐 잔소리 듣기가 싫었던 처형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며 아픈 동생 대신 제부밥도 좀 챙겨주고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도 거들어 주겠다고 해서 오게 된 거였죠. 처음에는 불편하다기보단 좋았습니다. 활달한 성격에 처형이 집에 있으니 활기도 생기는 것 같고 처형 덕분에 넷플릭스에 빠져 미드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지요. 한 번은 처형과 술 한잔 하다가 제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이혼할 일은 없겠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후 둘만 있는 시간이 잦아졌고요. 그때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모로 도움을 받으며 처형과 한 집에서 10개월가량 함께 지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탄했었는데 아내가 출산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죠. 근데 그 꿈이 다 깨져버렸네요. 아내가 출산하면서부터 육아에 지쳐 성격도 점점 예민해지고 아무 일도 아닌데 매번 저한테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옆에 가기만 해도 담배 냄새 나는 것 같다며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성질을 부려대니깐 일찍 집에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는 게 낙이 없으니 밖으로만 나 돌던 시기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어디 체한 것 마냥 속이 답답하고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내가 먼저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그러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가 연락이와 만나게 되었고 마음 둘 곳이 없으니 그녀와 종종 만나 시간을 보냈네요. 하루는 제 행동이 예전 같지 않고 낯설다며 아내가 갑자기 휴대폰 검사를 하겠다며 추궁하기 시작을 했고 여자 후배와 몰래 만나온 게 그날 딱 걸리고 말았지요. 통화 기록과 카톡은 모두 지웠는데 둘이서 돌아다니며 사용한 카드 내역이 문자로 날라온 걸 아내가 확인하고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저는 몇 번 만나서 술 마시고 건전하게 논 게 다라고 절대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당신이 하도 성질 부리고 짜증내서 정부 칠 곳이 없었어 그랬다고. 다시는 연락하지도 만나지도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외도 흔적을 찾지 못하자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그때 처형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처형도 우리 집에서 10개월가량 지내오다 아내의 예민해진 까탈스럽고 변덕스런 성격 때문에 못 참고 원룸을 얻어 혼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원룸 얻을 때도 제가 부동산을 같이 따라다니며 채광은 괜찮은지 방범창은 잘 되어 있는지 방 보러 다닐 때부터 입주할 때까지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줬었죠. 뒤늦게 저희 부부의 힘든 상황을 알게 된 처형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제부, 괜찮냐고 스트레스 풀 데 없음, 퇴근하고 언제든지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하자면서요. 다음날 처형 집으로 찾아갔죠. 집안에는 처형이 텔레비전의 리모컨을 붙잡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 여기 와서 식사를 하시지. 왜 돈 들여서 밖에서 잡수세요? 하며 평소에도 정이 많던 처형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 오늘은 직원들과 같이 한잔을 하느라고 같이 먹게 되었어요. 처형과는 서스럼 없이 지냈다고는 하나 이렇게 단둘이가 되니 어찌나 난감하고 어색하던지 괜히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과도 같았는데 씻고 나오세요. 저랑 맥주나 한잔해요. 하길래 난 욕실로 들어가 간단히 씻고 나왔는데 처형은 나보고 요즘 고생을 한다면서 간단한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요즘 힘드시죠? 나도 심심하던 차인데 우리 모처럼 술이나 한잔해요. 호. 아이고, 이런 집에서도 못 봤던 호강을 하네요. 감사합니다. 하하. 이렇게 하여 처형과 나는 술을 마셨는데 잔이 오가고 맥주가 여러 병이 비워지자 얼굴이 발그스레해지던 처형이 남편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제부, 내 동생한테 좀 잘해주세요. 어휴, 저처럼 되지 말고요. 제부도 바람 피우죠? 하긴 남자들이 바람을 안 피운다는 게 이상하지만요. 호호. 아, 아닙니다. 바람이라뇨. 하아. 정수기 말로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찾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던데 비밀 지켜드릴 테니 저한테만 솔직히 말해봐요. 바람 피우고 다닌 거 맞죠? 처형도 잘 알잖아요. 정수기 요즘 성질 한번 부리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 답답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여자 후배 몇 번 만나 술 한잔 한 게 다예요. 우리 부부 걱정은 넣어두고 처형이야말로 제대로 된 남자 좀 만나서 재혼이라도 하세요. 언제까지 혼자 원룸에서 지낼 거예요. 나야 뭐 알아서 잘 만나고 다니니깐 제 걱정은 그만 넣어두시고 제부 걱정이나 해요. 제부, 그럼 앞으로는 답답하면 우리 집으로 와요? 네, 갑자기요. 아니, 다른 여자랑 술 마시다 오해받는 것보단 낫잖아요. 안 그래? 그렇기야 하죠. 내가 앞으로 제부 술 친구가 되어드릴게. 그러면야 나야 좋긴 한데 그럼 언제든지 와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대신 제부도 제 부탁 하나 들어주셔야 해요. 부탁, 그게 뭔데요? 일자리 구해지기 전까지만 원룸, 월세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좋아요. 그러죠 뭐. 그날 이후 처형과 많은 비밀을 공유하며 두쩍 가까워졌습니다. 처형은 얼마 전 유럽 여행을 가겠다며 여기저기 돈을 빌렸습니다. 처제와 장인어른에게도 손을 벌렸고 저에게는 현금 대신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빌려달라기에 흔쾌히 건넸죠.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뒤 카드 명세서를 보니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사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딱히 뭐라고 야단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유야무야 넘겼습니다. 처형은 취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정작 면접을 제대로 보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모를 갖고 재혼을 해야겠다며 쌍꺼풀 수술을 받는데 돈을 썼더군요. 문제는 여름휴가 때 터졌습니다.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갔던 중 처형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겁니다. 장인어른께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저에게 와서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알아봐 달라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처형 부탁이라면 어지간한 건 다 들어주시는 편이지만 장인어른은 반대로 다 큰딸내미 뒷바라지하는 것에 늘 불만이 많으신 분이라 처형이 곤란한 일이 생기면 결국 저에게 부탁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처형과 나름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라 매번 거절하기도 애매한 입장입니다. 문제는 처형의 씀씀이가 벌이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겁니다. 정작 수입은 없는 처형이 대책 없이 여기저기 손을 벌리며 지내다 보니 저 역시
난감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이렇게 처형과 애매모호한 관계로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처형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받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지만 그 요청이 계속해서 한계를 넘어선다면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부담이나 부탁의 빈도가 아니라 처형과 공유한 비밀에 있습니다. 이 비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계의 애매함도 처형과의 정리도 쉽지 않을 겁니다. 비밀은 가족 간의 관계를 더 복잡하고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비밀이 처형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처형이 의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비밀을 유지하면서도 처형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처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조언하거나 처형의 문제를 배우자나 가족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비밀을 무작정 폭로하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비밀을 무기처럼 사용하게 두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처형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비밀이 관계를 구속하거나 불편함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때로는 솔직한 대화나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때임을 상기해야 합니다.